제조업으로 일어선 국가 대한민국. 6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한 의류와 가발 등 경공업 제품들부터 21세기를 책임지는 반도체 등의 첨단 제품들까지 정말 이것저것 잘 만듭니다. 못 만드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만드는 게 뭐다? 중공업 제품들이다. 특히나 자동차는 진짜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만들죠. 요즘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상태가 다들 영 좋지 않은데 이 와중에도 꾸준히 잘 나가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역시나 대한민국은 이러나 저러나 중공업 자동차 하나 믿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의 미래는 누가 뭐래도 전기차입니다. 100여 년을 이어온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EV의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자동차 산업은 과연 전기차 EV의 시대에도 건재할 수 있을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전기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가가 특정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질이나 자원, 기후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석유가 많이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 산업을 육성하고 넓은 들판과 선선한 기후를 가진 아르헨티나가 소를 엄청나게 많이 키우는 것처럼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당했다는 게 정설일 정도로 텅스텐 정도 말고는 이렇다 할 자원도 없고 넓은 평지도 없고 기후도 극단적인 데다 토질도 비료 없으면 농사 못 지을 수준이죠. 그래서 마지막 해법으로 선택한 게 바로 제조업과 무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인구 하나는 체급에 비해 받쳐주고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였다는 점에서 원료 수입해다 가공해서 팔아먹긴 또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수출 지향형 경제로 전환한 끝에 대한민국은 마침내 살 길을 찾고 단군 이래 최대 국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성공 신화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 성장을 캐리했던 게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죠. 왜 하필 자동차였냐? 사실 위치 선정이 안 좋다 하는데 막상 자동차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한반도 땅이 축복받은 땅이었다는 거. 일단 애초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나라꼴을 갖춘 산업국가라는 뜻인데 그런 나라들 중에 한국만큼 연교차가 극심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연교차뿐 아니라 강수량도 여름에 집중되는지라 열탕, 냉탕에 습식, 건식 사우나까지 풀코스로다가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예요. 또한 지형도 산지로 덮여 있어서 도시와 시골 가리지 않고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죠. 이런 땅에서 잘 굴러가게 만들다 보니 자연적으로 세계 어딜 가도 꿀리지 않는 신뢰도 있는 차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 수출 지향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두었던 터라 산업 구조 자체가 자동차 만들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 국내에 철강 기업도 있고 석유화학 기업도 있고 타이어 회사도 있죠. 덕분에 남의 나라 거치지 않고 국내 인프라만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 제조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은 후발주자임에도 빠르게 성장. 외국 기업과 제휴하거나 빌려 쓰던 기술들마저 9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오늘날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탑 클래스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요. 자동차라는 물건이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쭉 함께할 필수품인 만큼 변덕스러운 기후와 울퉁불퉁한 지형이 너무 미워할 만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자동차 만들잖아요. 한잔 하자고요. 자,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자동차를 타긴 탈 건데 어떤 자동차를 탈 것인가는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타오던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지만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 즉 EV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차라는 물건 왜 이제서야 갑자기 튀어나왔냐? 사실 자동차라는 게 처음 등장할 당시에만 해도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구동 방식들이 춘추전국시대를 벌였었습니다. 증기기관 자동차부터 압축 공기 자동차 등 지금 관점에서 보면 잘 상상이 안 가는 구동 방식들도 있었고 전기 자동차라는 개념도 무려 1881년 등장해서 오히려 가솔린 엔진 등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발명됐었죠. 사실 기본적으로는 복잡하게 설계된 구동계가 따로 필요 없이 전기 모터만 있으면 됐기 때문에 당시부터 전기 자동차가 여러모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시대 기준으로 전기 자동차는 극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었기에 훨씬 복잡한
복잡하고 유지 보수도 까다로운 내연기관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가 단점이었냐? 일단 배터리가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전기차는 지금은 자동차의 시동용, 등화용 정도로만 쓰이는 납축 배터리를 갖다가 주행용으로까지 사용했는데요. 때문에 완충해봤자 겨우 30km밖에 못 가고 시속 10에서 20km밖에는 낼 수 없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거기다 이런 배터리마저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거. 지금도 국토 구석구석까지 전력 공급을 못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이 널렸는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급속 충전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마저도 충분히 공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기차의 기본 원리 자체는 엄청 빨리 발명됐지만 시대가 그걸 받쳐주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내연기관은 설계도 복잡하고 꾸준한 유지 보수와 정비까지 필요하다는 여러 단점들이 있었지만 기름만 넣으면 바로 출발할 수 있었다는 점, 또 그런 기름이 이미 널리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시대를 기준으로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 덕분에 전기차가 그저 꿈의 기술로 치부된 반면 내연기관은 여러 단점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 향후 100여 년간 전 세계를 풍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21세기 100여 년간의 존버 끝에 마침내 내연기관의 독주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비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전기차 상용화의 시대가 시작! 2010년대 초반 이후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생산이 시작되면서 202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전체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고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전기차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얘기했던 배터리 기술의 발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스마트 디바이스 등의 대중화로 배터리의 경량화와 효율성 증대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탑재해도 될 수준이 됐고 기름 넣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해진 거죠. 거기다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도 날이 갈수록 가속되고 있지요. 이것도 막상 이제 와서 보니까 전기차라는 물건과 엄청난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느끼기 힘들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들도 다들 전자식 차체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컴퓨터에서 모터에서 내연기관 순으로 제어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에서 모터 하고 딱 끝내는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효율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전기차라서 소프트웨어적인 보조 기능 측면에서 기계장치와 엔진이 개입해야 하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궁합이 더 잘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숙명입니다. 사실 편의성이고 뭐고 간에 환경적 측면에서 전기차가 너무나도 상위 호환이거든요. 지난 100여 년간 화석 연료를 신나게 태우다 보니까 기후 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내연기관은 화석 연료를 직접 소모한다는 점 때문에 아무리 개량을 한다 쳐도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전기차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 전기의 생산은 화력 발전뿐만 아니라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벌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부터 타이어까지 이어지는 동력 전달 체계 전반이 복잡한 기계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 오염 저감 장치까지 탑재해야 되거든요. 이 때문에 윤활유부터 브레이크 패드, 요소수 등 소모품이 많고 정비할 것도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이런 기계적인 소모품들이 별로 없고 회생제동 등으로 브레이크마저 덜 잡아도 된다는 거. 이 때문에 화석연료 외에 다른 오염 요소들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편이고 정비할 거리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모로 편의성을 생각해서도 환경을 생각해서도 전기차가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슬슬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내연기관 차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의외로 아직까지 걱정할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내연기관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대에도 한반도는 축복받은 땅이거든요. 오히려 전기차 시대가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는 앞서 말한 극한의 자연 환경과 내연기관 시대에 다져놓은 기본기에 더해 전기차 개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마저 너무나도 풍부합니다. 철강, 화학, 타이어
타이어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 전자부품 회사, 배터리 회사까지 기가 막힐 정도로 이미 다 마련돼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실용적인 거 좋아하고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빠르게 전기차 전환에 뛰어들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으로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북미 약 110만, 유럽 64만, 인도 61만 대를 비롯해 345만 대 이상을 수출, 매출액 310억 달러 달성에 성공하며 역대급 성적표를 받아내기도 했지요. 또한 국내 전기차 기업들은 지금의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전기차 가격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 첨단화와 배터리 내재화 등 더 효율적인 제작 프로세스의 도입을 적극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마저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는 3위가 아니라 세계 1, 2위권의 위치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치열한 전기차 산업도 아직은 신생 분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향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사실 지금까지의 전기차 기술들은 이제 막 싹을 틔운 단계로 전기차의 진정한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하나의 전자제품으로서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인류의 생활 전반에 새로운 스탠다드를 제시할 하드웨어 플랫폼이거든요. 실제로 이미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자사의 판매 차량에 날씨 정보, 도로 정보 등과 실시간 연동되는 통합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을 탑재하는 상황이고, 이는 앞으로 나올 카페이, 완전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들을 위한 발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기차를 통해 모빌리티의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완전히 결합된다면 그 뒤로는 육상을 넘어 하늘까지 가로지르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되지요. 땅과 하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율주행하는 모빌리티들, 운전과 이동이라는 행위가 이제는 휴식과 여가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오늘날의 세계, EV와 전동화가 이끌어갈 미래가 점점 더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이처럼 EV 그리고 이동수단의 전동화는 자동차의 오늘은 물론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핵심 키워드입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인류는 그 활동 범위를 점점 늘려왔고, 그 배경에는 언제나 이동수단, 즉 모빌리티 기술이 함께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 산업은 대한민국 산업계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조선업과 반도체 등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이 있게 한 여러 산업들이 있지만, 이런 산업들은 세계적인 사이클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지라 안정성 면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반면 전기차는 언제나 꾸준한 수요가 창출되는 안정적인 미래 산업, 전동화 시대에 빠르게 편승하고 또 주도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제조업 앞으로 100년, 200년도 거뜬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들의 성공적인 변신과 도약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